이 집에 손대는 것들 씨를 다 멸할 것이야. 너도 봤으니까 다음엔 네 차례야. 너희 둘 제법이구나. 디오리 봐요, 디오리. 왜? 응? 아빠 걱정돼? 자,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무당집. 내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다. 산 중턱에 위치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어. 그 집은 예전에 부부 무당이 살았었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졌어.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하는 비방, 굿, 방수를 쓰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해.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부부무당은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어. 1970년대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굿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벌전을 받게 되었지. 부인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에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어. 진짜 의문인 건 굿을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불이 몸에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약간 비명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지.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숫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어.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재물에 정신이 팔려서 이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막 타던 중에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 그 뒤에 그 집으로 한 부부가 이사를 왔어.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찍힌 채 발견되었어. 와, 끔찍하다.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렸는지 입과 찔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서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 자식들은 2층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린 채 발견됐는데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 된 것 같다고 했어.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면서 지냈다고 해. 그리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를 했어. 근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지는 거야. 인부 여럿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집만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짓게 되었지. 그 뒤로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를 왔어.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아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한 거야. 갑자기 며느리의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동네를 막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지.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워대는 거야. 진짜 금술 좋던 부부가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물건 던지고 매일같이 싸워댔대. 심지어 이 아들도 이상해져서 전교 1등하고 정말 모범생의 인싸 스타일이었던 놈이 학교에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막 쾅쾅 박아대고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자애들 놀래키고 죽은 쥐 시체를 가지고 와서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지 교복 상의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데리고 다녔대. 동네에서는 혹시 저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거 아니냐고 엄청 수군거렸지.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에 이사 오고 전부 다 이상해져 버렸으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 집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왔어.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이 집의 엄마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종교가 아예 달랐던지라 아예 무시를 했대. 그로부터 2주 뒤 추석 때 이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전부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을 매달고 살자를 해버렸어.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굿하다가 불타서 죽어버린 그 장소였고 마을 노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하고 다녔지. 그 뒤에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어.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셨는데 뭐 사람들은 노인분들 오늘 내일 하니까 그냥 넘겼지.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야. 내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명씩 죽어나갔었어. 보다 못한 마을 이장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무속인을 불러다가 굿을 했지. 굿을 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막 까무라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 씨를 다 멸할 것이야. 이런 말을 하고는 피 한 바가지를 막 토해내더니 그대로 쓰러졌대.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나는 절대 이거 해결 못한다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만신인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전받은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라고 그 동네는 우리 가족 보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이 굿을 한 뒤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 군청에서 그 집을 용역업체 시켜서 밀어버리려고도 했지만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로 죽던가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던가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거 아시죠? 귀신 중에 이제 무당이 귀신이 돼버리면은 엄청나게 세고 악독하다고 합니다. 그 귀신들 중에서도 다 급이 이렇게 있대요. 그 중에 무당 귀신이 상위 티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는 빨리 발길을 돌리는 게 살 길입니다, 진짜.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위를 올려다보는 아이의 정체. 제 친구의 친구인 김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것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안방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면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앉아있고 밤에 길을 걷다 보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여자가 자신을 따라왔다가 호련히 사라지곤 한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물어보자 점쟁이는 김군의 사주를 보았는데 사주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점쟁이는 원래 김군이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사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김군의 주변에 영적인 것들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군은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자 한동안은 이상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김군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향하던 김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군의 집은 제일 꼭대기층인 14층이었습니다. 김군이 살던 아파트는 홀수층과 짝수층 엘리베이터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마침 홀수층 엘리베이터가 3층에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던 김군은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서 한 층을 걸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13층에서 내린 김군이 계단을 올라가던 중 계단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김군의 앞집에 살고 있었는데 정신이 약간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멍하니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군도 별 생각 없이 계단을 올라갔고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밑에서 누군가 막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우 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잠시 후 발소리의 주인공이 보였는데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7살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계단을 올라오더니 갑자기 앞집 여자의 다리를 잡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렸고 그 여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김군은 그 여자가 서 있던 창문으로 가서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밑으로 떨어진 앞집 여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옆을 보았더니 그 꼬마 아이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군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놀이터에서 그날 본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김군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호기심이 발동한 나머지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아이는 김군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군은 여자아이가 쳐다보는 것을 같이 응시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곳은 맨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잠시 후 뭔가 희끗한 물체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앞집 여자였습니다. 앞집 여자가 계단 창문에서 떨어져 투신 살자를 했던 것입니다. 김군은 너무 놀라 여자아이를 쳐다보다가 그만 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이의 목이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목을 한 바퀴 돌리면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도 봤으니까 다음엔 네 차례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던 그 여자는 뭐였을까? 앞집에 정신 이상한 여자가 계단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자아이가 올라와가지고 훅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시체가 없었잖아. 그럼 결국 그건 뭐였을까요? 그 여자의 유체 이탈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김군의 예지몽도 아닌 것 같고 예지몽이 아니라 어떤 예지력 같은 거였을까? 아니면 그 여자 꼬마 아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환상을 보여줬던 거가 맞겠다. 그쵸? 그렇게 예고를 하고 이제 너도 봤으니까 그 다음은 너야 라고 했던 거겠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1박 2일의 흉가체험. 고등학교 수능을 마치고 친한 친구 세 놈과 같이 빈손 여행을 갔죠. 뭐 빈손이라기보단 약간의 차비와 끼니 정도? 핸드폰도 집에다 두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날씨가 더웠던지라 텐트고 뭐고 하는 건 다 뿌리치고 1박 2일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딜 가서 밤을 새고 놀든 공짜 민박집을 구하든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무대뽀 정신으로 말이죠. 버스를 타고 경기도 양평으로 갔습니다. 뭐 뒤에서 아이스박스 들고 졸졸 따라다니기만 해서 어디가 어디였는지는 기억도 잘 안 나더랍니다. 그렇게 표지판을 보고 걷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걷고 지금 생각해도 군대에서 주간행군하는 기분이더군요. 이윽고 허름한 집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진 마당이 보이고 그 뒷길로 작지 않은 물가도 보이더군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머물다가 간 흔적. 공중 화장실도 있었고요. 약간 쾌쾌하긴 했지만 맨바닥에 싸는 것보단 낫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빈 짐이나 다름없는 가방을 풀고 일단 친구들과 담배를 한 대 피웠죠. 날도 더운데 땀을 쫙 빼고 앉아서 피는 그 맛이란.
그런데 대낮부터 친구놈이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야, 양평에 그렇게 흉가가 많다며? 동호회 같은 데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험하러 온대.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하냐? 제가 반문했죠. 사실 제 뒤에 있는 그 허름한 집은 흉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허름했습니다. 1박 2일이라 저 집에선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야, 날도 더운데 수영이나 할까? 한 친구놈의 제안에 모두 동의를 했고 모두 나풀나풀 옷을 제끼며 집 뒤편에 있는 물가로 뛰어들었죠. 순간 물가에 뛰어드는 한 놈 한 놈마다 미끄덩하고 자빠지는 겁니다. 뒤늦게 뛰어들려다 흠칫 멈춘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죠. 야, 무슨 물가에 돌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끼투성이야. 이끼라 뭐 조심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속에 있는 돌들을 피해가며 들어가던 찰나 전 그만 뒤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야, 저 바보 아냐. 말을 해도 저렇다니까. 하지만 제가 뒤로 자빠진 건 이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비친 제 얼굴 옆에 또 다른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죠. 잔잔한 물가였기에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야, 왜 그러는데? 발이라도 삔 거야? 일어나봐, 빨리. 장난치지 말고. 물 깊숙이까지 들어가 물장구까지 신나게 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놈이 소리치더군요. 전 일어나자마자 튀어오르듯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자 친구들도 뭔가 느꼈는지 하나 둘씩 물에서 기어 나오더군요. 야, 왜 그러는 거야? 뭐 본 거야? 전 머뭇거리며 이놈들까지 피해를 볼 수 없으니 라는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아닌 듯 장난을 쳤습니다. 친구들도 뭐야 이 새끼 장난쳤네 하는 식으로 넘어갔죠. 한 놈만 빼고 말이죠. 각자 가져온 3분 요리로 끼니를 때우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하루 묵을 거라지만 우리가 잘 자리니 최소한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마루를 닦고 벌러덩 자빠져서 하늘을 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머리맡으로 물방울 같은 게 뚝뚝 떨어지더군요. 뭐야 이거? 비 오나? 이마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느낌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손으로 훔쳐봤습니다. 그냥 물이잖아. 야,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리 청소 막 했었잖아. 그때 바람에 흔들렸나 보지 뭐. 대충대충 넘어가기로 한 친구 놈들과 저는 다 저물지 않는 해를 바라보며 소주를 뜯었죠. 어느 정도 취했을 무렵 제 친구 중 2명은 골아 떨어지고 한 놈은 볼 일이 급한지 밖으로 나가더군요. 뭔 일이나 있겠냐 싶어서 저도 벌러덩 누워서 무거운 눈을 붙였습니다. 눈은 붙였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더라고요. 몇 분 뒤 밖에 나갔던 친구놈의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란 저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갔죠. 공중 화장실 문 앞에서 바지조차 제대로 못 올리고 기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던 2놈도 뒤따라 나오더니 친구를 부축하고선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그놈은 입을 열지 않더군요. 뭔가에 홀린 듯 입술만 벌벌 떤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런 분위기 속에 있던 전 끝내 못 참고 짐을 꾸렸습니다. 야, 너 어디 가게? 나 이런 데서 나 절대 못 있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야, 걸어서라도 가자. 집에 가자. 제정신이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가는 길에 길이라도 잃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우리 대낮에 여기 올 때도 딱 2사람 봤잖아. 차가 한 대라도 지나갔냐? 그것도 아니면 너 길이라도 외웠어? 그래 맞아. 저놈 좀 봐. 업고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냥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떠나자. 친구들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대낮에 여기 올 때도 늙으신 할머니 한 분과 아저씨를 보았지만 그 밖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차가 지나다니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서울 시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네라지만 이렇게 극과 극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님이 아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 아우 오줌 마려. 잠깐 소변 좀 봐야겠다. 소재도 돌릴 겸 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혼자 나가도 괜찮겠냐는 친구들의 말에 신발 신고 마당까지만 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다행히 소변이라 망정이지 일을 다 보고 나자마자 전 옷 단정을 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뒤를 돌자마자 제 앞엔 누군가가 떡하니 서 있더군요. 제가 정면을 봤을 땐 목 부분까지였고 얼굴을 보려 고개를 들자 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리조차 못 지르고 쓰러진 전 가위에 눌릴 듯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저 바로 앞이 제 친구들이 있는 방인데 얘들아 도와줘 라는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았죠.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야, 너 뭐야? 다행히 친구 한 놈이 절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제 앞을 가로막던 귀신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친구가 저를 부축하고 들어왔죠. 그리고선 야, 너 뭐야? 너 그 고양이 하나 보고 그렇게 쓰러진 거야? 고양이라니? 무슨 말이야? 너 쓰러져 있을 때 네 배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던데? 고양이라니? 그거 귀신이야. 어디선가 들리는 나지막한 소리. 그건 처음 쓰러졌던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너 뭐라고 했어 지금? 어깨를 흔들며 되묻자 다리를 오므리고 팔을 둘러낀 채로 고개를 들며 친구는 다시금 말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내가 공중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불도 안 켜지고 무서워서 문을 활짝 열어놨더니 고양이가 앞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냥 고양이잖아 하고 고양이가 지나간 자리를 봤거든. 거기에 키가 맞아 삐쩍 마르고 키가 훤칠한 여자 한 명이 서 있어서 나도 모르게 놀라서 그만 밖으로 튀어나오다가 자빠졌는데 내 머리 위로 지나가더라고 그 여자가. 친구들과 저는 눈만 멀뚱멀뚱하게 떠서 쳐다보고 있었죠. 애써 쳐다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내리는데 그 여자 팔이 없었어. 친구의 말이 끝나자 그 순간 밖에서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 혼자 울기보다는 여럿이서 우는 그런 소리였죠. 막상 이런 지경까지 오면서 생각나는 건 가족도 아니고 신이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외우는 것도 무서워서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는 기도문이 없는지 노래를 부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냉큼 나와! 문 밖에서 누군가가 호통을 치는 겁니다. 저희는 사람이다 싶어서 거의 눈물을 흘릴 지경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서 호통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친구 한 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는 놈을 업고 친구들과 도로로 내달렸습니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때쯤 아스팔트 도로가 나오더군요.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주저앉고 뒤늦게서야 물어봤죠. 야, 너도 들었지? 아무 말 없이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무래도 저기 흉가 같아. 저 집... 야, 일단 걷자. 저 새끼 끌고서라도 일단 걷자. 다른 친구 한 놈이 우는 놈을 바라보며 말했죠. 몇 시간을 걸었을까? 어디선가 빛이 새어나와 하늘을 점점 밝히더군요. 친구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을 찾으러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가버릴지를 상의했습니다. 딱히 중요한 걸 가져온 게 없어서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그 집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면 꼭 뭔가를 붙여오던데 흉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닌데 그쵸?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버드나무 아래
소복 입은 여자. 그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된 시기는 제가 4살, 5살 때였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다미 6장 크기의 원룸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룸에는 욕실이 없어서 매일 저녁 근처의 목욕탕을 다녔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항상 다니던 길에는 그 마을에서는 의외로 유명한 큰 버드나무가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그 길로 집에 돌아가던 날 그 나무 아래에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제 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딱히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두필아, 우리 뛰어서 집에 갈까? 라며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셨는데 제 기억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이날,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최근이 되어서야 어머니께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흰소복을 입은 그 여자 대체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했죠. 아마 그때 난 유령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지한 얼굴로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시는 것 같았는데 30년 전 마주친 이후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뛰어서 원룸 아파트까지 도망쳤을 때 문을 열어 집 안에 들어가니 불이 다 꺼진 방 안에 버드나무 아래 서 있었던 흰 소복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의 흰 소복 차림의 여자는 어머니에게도 보였고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눈치채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방 안에 있는 흰 소복 차림의 여자를 본 순간 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제가 가까이 살던 할머니 댁에 가서 엄마가 죽었어 할머니! 라고 할머니께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란 할머니는 당시 학생이었던 이모에게 절 맡기고 그 아파트로 가셨는데 어머니는 아파트에 계시지 않았고 2주 정도 지난 후 3월 20일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역시도 10살이 채 되지 않았던 때 우리와 똑같이 버드나무 아래에 서 있던 흰 소복의 여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 여자가 할머니를 쫓아오는 탓에 한참을 뛰어서 피해 다녔다고 하셨는데 헤엄쳐서 강을 건너고 산속을 지나고 드디어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니 어째서인지 2주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체감상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껴졌고 그동안 식사는 물론이고 화장실조차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2주간 어머니도 완전히 같은 체험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 매월 20일 새벽이 되면 흰 소복 차림의 여자에게 쫓기는 꿈을 반드시 꾸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예전에 그 체험을 한 이래 매월 20일이 되면 같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꿈을 꾸게 된 이후로는 같은 꿈을 아예 꾸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갈아탔나 보다. 어머니는 그 뒤에 재혼을 하셨고 저와 함께 살던 곳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갔고 할머니는 15년 전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지만 묘가 있었기 때문에 1년, 2년에 한 번씩은 성묘를 가곤 합니다. 올해도 3월 말에 아내와 6살이 된 딸을 데리고 성묘를 갔는데 어머니는 컨디션이 나빠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심 될 수 있으면 그 버드나무 절대 보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그 버드나무를 보지 않게 애쓰고 있었는데 그 버드나무를 지나칠 쯤
뒷좌석에 앉아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 뭐 하고 있는 걸까? 저렇게 얇고 하얀 옷만 입고 있으면 춥지 않을까 아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뭐라고? 라는 말과 혹시나 싶어서 백미러를 보니 마침 버드나무가 보였는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다시금 말하기 시작했는데 와, 아빠, 저 여자 무서운 얼굴로 막 쫓아오고 있는데? 뭔가 위험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엑셀을 세게 밟아 속도를 급하게 올렸는데 아내가 뒤를 보면서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 이제 없어졌어 라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매우 좋지 못한 예감이 들었지만 딸을 2주나 행방불명이 되도록 둘 수는 없었고 할머니나 어머니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하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자고 있던 저는 핸드폰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잔뜩 흥분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악몽 꾸는 날이라서 정말 각오하고 잤는데 꿈을 안 꾸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뭐였는지 조금 알게 됐어. 물어보니 그 여자는 저희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데 말 그대로 조상님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것 같았고 죽을 때 본인의 언니에게 원망 가득한 말을 하며 절명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런 이미지가 어머니 머릿속으로 떠올랐다고 하셨는데 꿈을 꾸게 되지 않아서 하는 소리지만 며느리랑 손녀가 걱정이야. 아무래도 그 귀신이 여자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내는 괜찮아? 손녀는 무슨 일 없었어? 혹시나 무슨 일 있다면 빨리 나한테 오면 돼. 돌아가신 너희 할머니가 남기신 말이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에 저는 그런 게 세상에 있을 리 없잖아요 라고 전화를 끊은 뒤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딸이 울면서 깼습니다. 아내가 딸을 달래며 무슨 일이야 딸,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라고 말하니 딸은 엄마, 흰옷을 입은 여자가 계속 쫓아와서 무서웠어. 근데 계속 쫓아올 것 같아 라고 울어대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버드나무 아래에 있던 흰옷을 입은 귀신은 대대로 계속 붙어있나 보다. 어떤 원한을 사가지고 자기도 자매였지만 언니에게 큰 뭔가 배신을 당했던 건지 아니면 원망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핏줄인데도 저주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의 딸들만 계속 붙어서 괴롭히고 그랬던 건가 봐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2주 동안 행방불명이 된대요. 그 버드나무 아래에 여자와 마주치면 제사 좀 지내주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정도면 제사를 좀 지내주는 게 맞지 않나? 굿 같은 거? 제가 보니까 이거 한국 사연이 아니라 일본 사연 같아요. 거기도 굿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만 굿 있는 거 아니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궁금하다. 일본에 굿이 있나?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엄청나게 무서웠던 엘리베이터. 6년 전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저축하셔서 처음으로 장만하는 집이었죠. 32평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이사를 간 집은 19층이었는데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 돼서 어렸던 저는 되게 들떠 있었습니다. 신축된 아파트라서 저희가 이사 올 때는 새집 냄새가 풀풀 났었죠. 완전 새삥이었단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들락날락 거리는데 항상 17층을 지날 때마다 제 눈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직사각형 모양의 긴 유리창이 붙어 있어서 운행되는 동안 밖을 볼 수 있거든요. 17층을 지날 때 밖을 봤는데 올라가는 계단 쪽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머리는 양갈래로 따았고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를 갖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집 열쇠를 안 갖고 왔나 보다 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계단에 앉아서 엘리베이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의식을 하게 돼서 17층을 지날 때마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한 3년을 살았습니다. 3년 내내 그랬었죠. 계절이 바뀌는데도 그 여자의 차림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닐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뭐 별 피해도 안 주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저 혼자만 알고 내비뒀습니다.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저희 가족들에게는 좋은 일은 별로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태반이었고 결국엔 아빠 보증을 서준 친구가 날라서 집안이 쫄딱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지경이 되었죠. 눈앞에 차압이 들어오게 생긴 걸 막기 위해 고생하며 샀던 그 집이며 아빠의 공장과 가게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이사가기 일주일 전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곳과 안녕이겠구나 생각하는데 17층에서 역시나 습관처럼 창문을 봤습니다. 약 3초가 되는 그 짧은 사이 혀 깨물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항상 계단에 앉아있던 그 아이, 창문에 찰싹 붙어서 엘리베이터 안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한껏 웃는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는 19층에 도착을 했고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문이 열림과 동시에 저는 미친 듯이 닫힘 버튼을 눌러야만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17층에서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발 아파트 새로 지어지는 데는 그런 거 없겠죠? 이제 그 엘리베이터 유리 없겠죠? 대체 그거 왜 만들어 놓는 걸까요? 답답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괴담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엘리베이터 괴담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갇혀있을 수밖에 없잖아. 저 답답한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방장님의 트림이 무서워요. 저 마라샹궈 먹어서 그런가 봐요. 미안합니다. 최대한 무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처녀무당의 예언. 이 글은 저와 관련된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제 나이 10살 무렵 인천에서 강원도 모 도시로 전학을 왔습니다. 여러 동업자들과 사업장을 차리고 싶던 아버지의 뜻이었죠. 부모님은 사업 준비로 늘 정신이 없으셨고 저는 지방 아이들의 몰인정한 왕따에 시달리느라 늘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활달하던 제가 의기소침해진 것이 교우관계 때문인 걸 아신 어머니께서는 그 이듬해 동네 아주머니의 권유로 여러 일을 물어볼 겸 인천에 용하다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기로 하셨습니다. 이 무당은 이제 갓 20 넘은 애띤 처자로 내림굿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른바 신발이 가장 센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더 소문이 나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한 신기 한번 덕보자고 하는 꼬드김에 어머니께서는 줄곧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업운을 물어볼 겸 방문하셨댔습니다. 경기도 어디 등지에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는데 골목 안에 간신히 알아볼 만큼 작은 깃발을 걸고 간판도 허름하게 단 집이었답니다. 미리 예약을 했다는 이웃 아주머니 말에 대문을 밀고 들어가 머리가 빠글빠글한 아주머니에게 말을 전하니 바지춤에 대충 손에 흐르는 물기를 이렇게 닦고는 방 안에 들어가 말을 전해주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영 무당집 같지 않다며 심각한 기색 없이 두리번 거리셨댔습니다. 그리고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새로 도배를 했는지 하얀 벽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들의 좌상과 탱화에 둘러싸인 가운데 무당이라기엔 너무 어리고 연약하게 생긴 여자가 앉아 있었다더군요. 이유는 모르지만
머리도 쪽지지 않았고 한복 같은 것도 제대로 걸치지 않아서 순간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답니다. 의아해할 찰나 동행한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그 앞에 앉았는데 상 위를 더듬어 쌀알을 뿌리고 그 만지는 손길이 익숙해 보이지 않았고 조심히 눈을 들어 얼굴을 보니 여기저기 삐져나온 잔머리 사이에 그윽히 떠있는 눈 사이는 시린 퍼런색이더랍니다. 아, 장님이구나. 딸 둘 둔 어미의 마음에 어머니께선 마음이 괜히 짠해져 있으셨는데 옆구리를 누가 쿡 찌르길래 퍼뜩 정신이 들었고 조심스레 맹인 아가씨에게 남편이 올해 사업을 하는데 잘 될런지와 자식들이 전학을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해결될런지를 물어보셨답니다. 30초 정도 침묵이 지나간 후 그 맹인 아가씨는 남편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안 풀릴 건데 아주머니께서 대비를 잘 해두면 말년에 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군요. 영 찝찝지 못한 대답이었지만 폭삭 망한다는 말은 아니었으니 반만 믿자라 생각하시며 다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식은 셋인데 막내는 아들인가요? 3명 아닌데요? 첫째 둘째는 딸이 맞는데 막내가 아직 없어요? 딸 둘인 건 어떻게 알았지? 있지도 않은 아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돌팔이 같은데. 네, 없어요. 머쓱하게 보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는 맹인 아가씨는 쌀을 2번 뿌리고 거두는 행위를 반복하더니 큰 따님이 안 좋네. 그러고는 한참을 쌀그릇에 쌀을 만지작거리더니 큰 결심을 한 듯 말해주었답니다. 올 7월에 물귀신이 노리고 있고 11월에 길바닥에 사는 지방령이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7월까지는 물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11월 한 달은 혼자 길가에 못 나가게 하세요. 너무 뜻밖의 말에 정신이 황망해지신 어머니를 공허한 눈으로 빤히 보던 맹인 아가씨는 작게 고개를 흔들더니 11월까지 무사하면 따님 걱정은 앞으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풀리겠지만 만일 화를 입는다면 내년부턴 악삼제가 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셔요. 어머니는 던지다시피 돈을 두고는 인사도 안 하고 돌아오셨답니다. 그해 여름 7월 중순 저는 단체로 간 스카우트 야영에서 냇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람 바글거리는 사이에서 익사를 할 뻔했습니다. 순간 돌에 미끄러지는가 하더니 오른쪽 다리가 한도 끝도 없이 하류를 향해 끌려가더군요. 그해 스카우트 야영은 저희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타지로 간 야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친구 집도 못 가게 하고 철저하게 단속하시던 어머니의 노고가 무색하게 저는 저를 왕따시키던 아이의 협박이 무서워서 그 일당 중 한 명의 피아노 발표회에 가게 되었고 11월 29일 학교 후문에서 150m 떨어진 좁은 2차선 도로에서 택시와 주차된 차에 2번 부딪혀 버렸습니다. 사고 지점은 막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와 다리가 다쳤고 단순 골절임에도 부러진 부위가 좋지 못해서 그 후 3년 동안 총 8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고인 피는 3번에 걸쳐 피스톤으로 빼냈었는데 다행히 뇌진탕은 안 되었지만 그 후에도 오랜 기간 고생을 했습니다. 후에 삼재를 겪을 때 너무 고생스러워서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가 방책을 듣고자 하셨지만 이미 이사를 갔는지 그곳에 없다는 말을 전해 들으셨고 전화번호도 사라져서 속수무책으로 악재를 감당하셔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길게 고생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저를 늘 오싹하게 만듭니다. 절에 다니시지만 무당이니 하는 것은 별로 믿지 않으시던 어머니께서는 그 후에는 그런 것들을 마냥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스쳐 지나갔던 그 셋째가 2년 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 무당이 한 말은 모두 들어맞았던 거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신을 내려받고 1년 동안이 가장 신빨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무당들은 잘 안 찾죠, 사람들이. 근데 원래 이게 신빨이라는 게 돈을 받고 이제 점사를 봐주면 봐줄수록 신력이 줄어든대요. 근데 그런 거 안 봐주고 그냥 혼자 돌을 닦으면 신력이 계속 가는 거겠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꿈속 이야기. 꿈속에서 2명의 친구와 함께 셋이서 육교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 둘을 양 옆에 낀 채 제가 가운데서 걷고 있었죠. 그런데 육교 위를 건너는 수많은 사람들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녹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귀신이었습니다. 꿈속이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야, 저 여자 쳐다보지 마. 귀신이야. 양옆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친구들도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그 여자 귀신을 모른 채 하더군요. 그런데 녹색 옷을 입은 그 여자 귀신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 키득키득 웃으며 혼잣말인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둘 제법이구나.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퍼뜩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간 여자 귀신은 우리가 그녀를 알아봤다는 걸 간파했을 뿐 아니라 우릴 3명이 아닌 2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3명 중에 1명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2명의 친구는 절 앞질러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해봐. 너희 둘 중 누가 귀신이야? 둘 중 1명이 귀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나머지 1명을 데리고 빨리 육교를 벗어나 어디론가 달릴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동시에 한숨을 푹 쉬더니 함께 제게 다가와 칼로 배를 푹 찔렀습니다. 한 친구당 하나씩 2개의 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쉽네. 육교 저편까지 데려갈 수 있었는데. 피를 흘리며 육교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얘네 둘이 귀신이었구나. 나만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녹색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너희 둘이라고 한 거구나. 그리고 전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깼습니다. 한동안 다시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녹색 옷을 입은 귀신과 눈이 마주칠까 벌벌 떨었던 순간과 2개의 칼이 복부에 찔리는 고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기도 했죠. 하지만 제일 무서웠던 것은 꿈속에서 그들을 따라 육교 건너편으로 끌려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보는 일이었습니다. 태풍이 와서일까? 전 왜 이딴 꿈을 꾸고 말이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제법이네 라고 말한 게 내 양옆에 있던 친구를 가장한 그 귀신 2명한테 했던 이야기였던 거죠. 야, 너희도 좀 친다. 걔 끌고 가서 육교 저편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이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소름 끼친다. 귀신이 귀신한테? 제법이네 했던 거니까.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낚시터.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께서 겪으신 실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초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은 동업으로 잠깐 낚시터를 경영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실외 낚시터는 인적 드문 저수지나 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아저씨는 경기도 오산의 LG 낚시터라고 아주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낚시터를 아주 싼 가격에 인수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아버지는 바깥쪽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 싫어서 노상방뇨를 하기 위해 후레쉬를 들고 산 위쪽으로 걸어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볼일을 다 보고 낚시터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산 위쪽에서 파파파파팍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파파파파팍. 깜짝 놀라 후레쉬를 그쪽으로 비추어 보니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 채로 산 정상을 향해 막 뛰어가고 있더랍니다. 지금 이게 물구나무 서 있는 사람이네. 여기가 다리고 그리고 거꾸로 서 있는 사람. 아버지께서는 그 광경에 너무 놀라 바로 친구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친구분께서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죠. 그딴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 하루는 아버지가 매우 아프셔서 아저씨 혼자 낚시터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담배나 필까? 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위쪽에서 또 파파파팍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산짐승이거니 하고 무시한 채 계속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파파파팍 파파파팍. 기분이 이상해진 아저씨는 몽둥이와 후레쉬를 들고 그쪽으로 가셨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후레쉬를 비췄는데 헐,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 채로 산 정상을 향해 마구 뛰어가고 있더랍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던 아버지 친구도 그 광경을 보고 며칠 동안 패닉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께서 완치하시고 돌아오신 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은 몽둥이와 후레쉬 그리고 부적을 들고 그날 밤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산 위쪽으로 올라가려는데 저 위쪽에서 무언가가 이쪽으로 달려오더랍니다. 두 분은 너무 놀라 도망치는데 고의인지 우연인지 아버지가 그쪽을 후레쉬로 비춰보았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낚시터를 인수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아버지 친구분이 너무 궁금해서 무엇을 봤냐고 물어봤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후레쉬를 비췄을 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손을 허공으로 마구 휘저으면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고. 이란 이야기였습니다. 야, 근데 왜 어떤 이유에서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산을 막 올라가고 있었을까? 대체 왜 그랬을까요?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져 죽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머리부터 떨어졌다면은 머리가 없는 것도 납득이 되고, 머리가 없는 사람을 보고 물구나무 선 줄 알았던 거 아닐까요? 맞네. 애초에 물구나무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건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알고 보니 그건 머리가 없이 손을 허공에 휘저기고 있는 귀신이었습니다. 라는 거니까.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개구리 다리를 자르던 코우군.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에 코우군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코우군은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타입이었지만 혼자 노는 건 아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다. 나와도 딱히 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교실에서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다. 어느 여름날 하굣길, 숲을 옆을 지나가는데 검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뭔가 싶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책가방이었다. 누군가가 있었다. 뭘 하는 건가 싶어 다가가 보니 책가방을 메고 있던 건 코우군이었다. 너 이런 데서 뭐하고 있어? 코우군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개구리 가지고 놀고 있었어. 코우군 개구리 좋아하는구나. 숲을 사이로 흐르는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은 채 코우군은 등을 돌린 채로 대답했다. 맞아. 개구리를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재밌어.
왼손으로 참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들더니 내게 보여줬다. 야, 그거 뭐야? 코우구는 참개구리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들고 있었다. 그리고 참개구리의 왼쪽 다리는 허벅지 부근에서 사라져 있었다. 코우군, 그거 너 자른 거야? 코우군의 오른손에는 미술 공작 시간 때 쓰던 커터칼이 들려 있었다. 칼날에는 붉은 피가 살짝 묻어 있었다. 맞아. 여기 있는 개구리 왼쪽 다리 다 내가 자른 거야. 그렇게 말한 뒤 코우군은 손에 잡고 있던 참개구리를 놓아주었고 근처에서 뛰어다니던 새 개구리를 잡으려 했다. 놓아준 참개구리는 비틀비틀 기어가다가 개울로 들어가 그대로 흘러갔다. 어제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어릴 적 친구인 다이군과 우연히 만났다. 나는 코우군이 문득 떠올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코우군은 내가 목격하기 훨씬 전부터 개구리 왼쪽 다리를 자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 녀석, 개 중에는 올챙이가 발이 자라나기 직전에 잘라내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했었지. 잘 잘라내면 상처가 아물어 마치 선천적으로 왼쪽 다리가 없는 개구리처럼 된다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그런 짓 안 하지? 우리도 이제 20대 후반이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 믿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아, 코욱은 그 자식 죽었어. 오토바이 사고였지. 뭐랄까, 비 오는 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부딪힌 건지 왼쪽 다리가 허벅지에서부터 잘려나갔다고 하더라. 그러는 바람에 출혈 과다로 살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 다이군의 말에 충격을 받아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주변에서도 다들 개구리의 저주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라.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벌써 한 4년 됐나? 너도 시간 있으면 코우군네 집에 가서 향이라도 피우고 와. 다이군은 그런 말을 남기고 카트를 끌어 계산대로 향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주라던가 애군이라던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저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엇이 코우군에게 개구리 왼쪽 다리에 집착을 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다만 그날 풀 속에서 다리가 잘려나간 개구리를 보며 행복해하던 그의 미소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잔인한 애들이 학교에 몇 명씩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외에 막 잠자리 일부러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잠자리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 안 보이잖아 잘.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잡아가지고 막 날개를 분해하고 라이터로 지지고 이러면서 재미있다고 한 친구들이 학교에 몇 명은 있었어. 그러다가 그걸 멈추지 못하고 더 발전하면 이제 더 큰 동물,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게 좀 더 커지면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카페를 했었을 때 저는 그거 했었거든요. 우리 카페가 2층이어가지고 고양이들이 좀 많이 왔었어. 그래서 저 테라스에다가 고양이 집을 항상 제가 만들어 놨었어요.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그건 내가 2층이니까 관리가 되니까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 2층 말고 1층 막 건물 주변에 이제 뭐 캣맘들이 뭐 사람 없는 데다가 잘 해놓은 그런 집 같은 데에다가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 부부가 쥐약인가? 그거를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다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결국 잡혔대요 그 아줌마 아저씨가. 근데 그 아저씨 아줌마가 반성하는 거는 아예 둘째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죽였다고? 죽여야 된다고. 아니 고양이가 뭐 덱한테 피해 준 거 있냐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 아줌마 그랬대요. 아니 그냥 싫다고. 내가 싫으면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낱 동물인데 내가 죽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런 코오군 같은 새끼들, 개구리 막 뒷다리 자르고 희열을 느끼는 이런 새끼들이 진화를 해서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길고양이 막 이런 애들을 학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진짜 두드려 패고 싶더라 그런 사람들. 맞아요, 진짜 사이코야, 사이코패스들. 왜 디오라? 디오리 봐요, 디오리. 왜? 응? 아빠 걱정돼?
어? 그래. 알았어.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잊을 수 없는 대화.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이다. 당시에는 그리 무섭진 않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상한 일이었달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딱 중간고사 직전이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새벽녘에 복통을 느껴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다. 바로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 수술은 다음날 일정이 잡혔기에 나는 진통제를 먹고 병실에 누워 있었다. 병실은 6인실로 꽤 컸지만 입원 환자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뿐이었다. 저녁이 돼서 일을 마친 어머니가 갈아입을 옷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문병을 오셨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0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을 병문안하러 온 듯 했다. 어머니는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신세 질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셨다. 할머니도 젊으니까 금세 나을 거예요. 우리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미소 지어주셨다. 분위기가 참 좋은 분이었다. 할머니는 옆 사람 침대 커튼을 열고 들어가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더니 돌아가셨다. 곧 면회 시간이 끝나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밤 나는 다음날 수술 받을 생각에 걱정이 돼서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자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옆 침대에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야, 이 병실에 누가 입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몇 달간 혼자 있었더니 진짜 심심했어. 왜 입원한 건가? 소리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아까 할머니의 부군 되시는 분 같았다. 상냥한 목소리였다. 맹장염이에요. 갑자기 새벽에 배가 아파가지고 곧 시험인데 큰일 났어요. 나는 학교 이야기와 동아리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어머니가 집에 가셔서 불안했기에 더욱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상냥했기에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젊은 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거야.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나는 실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할아버지의 입원 이유를 여쭤보았다. 이제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구나. 아마 얼마 못 버티겠지만 난 괜찮아. 아마 태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떠나겠지만 말이야. 온몸에 병이 퍼져 있는 듯 했고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확실히 괴로운 기색이 목소리에 묻어나셨다. 나는 갑자기 슬퍼져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저 먼저 태어나겠지만 병문안도 올게요. 언젠간 분명히 건강해지셔서 태어나실 거예요. 스스로 아파보니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아버지가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수술을 받았다. 전신 마취였기에 그 후 반나절 동안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뜨니 이미 저녁이었고 침대 옆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 경과가 좋으면 태어날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 다른 병실로 옮기셨나 싶어 태어나는 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과는 예상보다 순조로워서 닷새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다. 내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다. 나는 할아버지는 어디 병실로 옮기셨나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할머니의 눈을 보고 당황했다. 할머니는 내게 편지를 건네주셨다. 그 사람이 썼어요. 건네주는 게 늦어져서 미안해요. 거기에는 마지막 밤 혼자가 아니라서 즐거웠네. 고마워. 부디 건강하게 살아주게나.
라고 적혀 있었다. 약간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아버지는 내가 수술을 받고 있는 도중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던 것이었다. 나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저도 그날 밤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될 수 있었어요. 불안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상냥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셨다. 할아버지는 목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하다가 성대를 다쳤고 이야기는커녕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편지는 죽기 전날 밤 스스로 임종이 가깝다는 걸 느끼고 썼을 거라는데 지금도 나는 그날 밤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곤 한다.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기묘하다고 생각하지만 할아버지의 상냥한 목소리는 평생 잊지 않을 작정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혼이랑 대화를 한 건가? 근데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니까 약간 유체이탈 같은 그런 느낌인가? 생령? 생령은 죽기 직전이나 죽은 직후에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이 할아버지가 생령이셨나 보다. 임종하시기 전에 이 친구랑 대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아, 맞네. 뭔가 되게 짠하다. 그쵸? 수술 때문에 무서워할까봐 이야기 다 들어주고 상냥하게 대답 다 해주시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병원의 비상계단.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방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야근을 하게 되어 병실 불을 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등 전에는 병실뿐 아니라 병동 전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규칙입니다. 병동 전체라고는 해도 실제 점검하는 건 작은 면담실과 엘리베이터 홀, 회의실, 당직실, 비상계단 정도지만요. 그때까지 점검 도중 별다른 이상이 있던 적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돌아보는 게 귀찮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규정이니 그날도 재빨리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비상계단을 점검하는데 계단과 계단 사이 층계참에 웬 아이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야윈 아이가 환자복을 입고 링겔대를 옆에 세운 채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링겔대에는 링겔 봉투가 매달려 있었고 시린지 펌프도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그렇겠지만 그 비상계단은 워낙에 인적이 뜸한 곳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창문 하나 없는 벽을 보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달리 무섭다는 생각이 없었고 곧 소등 시간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걸까 하는 정도뿐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서 아이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얘, 뭐 하고 있어? 이제 곧 소등 시간이야. 말을 걸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미아인가? 병실에서 도망쳐 나오기라도 했나? 데리고 소아병동을 가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계속 말을 걸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간호사마다 한 대씩 지급되는 PHS가 울렸습니다. 선배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소아과 병동에 데려가는 건 포기하고 얘, 어서 방으로 돌아가 라는 말만 남긴 채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등 전 이런저런 잡무를 마친 후 간신히 소등을 하고 휴게실에서 한숨 돌릴 무렵이었습니다. 비상계단에 있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제대로 방에 돌아간 걸까? 잠깐 비상계단 쪽을 보고 오겠다고 말하자 선배는 왜?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그거 가지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애 혼자 링겔대를 들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아이였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습니다.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키에 삐쩍 마른 아이였으니까요. 링겔대의 의지에 걸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들어올려 층계참까지 올라올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계장치까지 붙은 무거운 링겔대입니다. 선배는 할 말을 잃은 내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혹시 부모가 함께 와서 링겔대를 가져다 줬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는 소리니까 굳이 우리가 갈 필요는 없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더욱 가지 않는 편이 낫겠지? 부모가 곁에 있었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등 직전 3살 정도 되는 아이를 일부러 층계참에 데려온 후 곁을 떠나는 부모가 있을까요? 게다가 잘 생각해보면 소아과 병동은 제가 아이를 본 곳에서 4층이나 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소아과 입원 환자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날은 연휴 직전이었기에 외박 환자가 많아 소아과 병동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외박을 하지 않은 5세 이하 환자는 고작 몇 사람 뿐이었습니다. 개인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아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아이, 2시간 전에 수술을 마쳐 회복 중인 아이. 아까 내가 봤던 아이 같은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자 선배는 뒤에서 모니터를 쓱 들여다보고는 이제 납득해 하고 씩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익숙해져야지. 나는 죽은 환자한테 귀걸이를 뺏긴 적도 있다니까. 선배는 단발의 머리카락 속에 숨겨져 있던 귀를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귓볼에 한 번 찢어졌다 들러붙은 것 같은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배가 이전에 죽은 환자에게 수의를 입히고 분치를 해주던 도중 문득 뒤를 돌아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귀에서 엄청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귀가 찢어졌던 거죠. 귀에 달고 있던 귀걸이가 없어진 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찾고 보니 귀걸이는 죽은 환자가 가슴 위에 포갠 손 사이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귀신이 맞네. 어느 정신나간 부모가 그 층계참에 그 링게를 맡고 있는 애를 놓고 가요. 근데 이거 마지막 이 선배가 해준 말은 되게 충격적이다. 죽은 사람한테 귀걸이를 뺏긴 이 일.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2번. 저희 어머니와 이모께서 어렸을 적 겪으신 일입니다. 때는 1970년. 어머니와 이모는 모두 8자매로 당시에도 식구가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 가족은 선산에서 대구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모 중 한 분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모를 A 이모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한 번 정도 앓는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을 먹어도 도통 낫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저희 가족이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고민 끝에 입원비가 가장 저렴한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병원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허름한 시설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입원비가 다른 곳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저렴한 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지하였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공기가 탁해서 이런 곳에서 과연 몸 상태가 좋아질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대안이 없기도 해서 그대로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당일 할머니께선 이상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서 입원한 A 이모가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시커먼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막상 이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이모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시름시름 아프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낮에 할머니께서 혼자 이모를 돌보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자 이모가 평소에 덮던 꽃무늬 이불을 안 쓰고 하얀 이불을 고집하더래요. 아픈 사람의 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꾼 꿈이 생각나더랍니다.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시커먼 강으로 들어가던 꿈. 그래서 할머니는 이모를 혼내고는 그냥 쓰던 꽃이불을 덮게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지치신 할머니 대신 엄마와 다른 이모, 비이모라고 할게요. 비이모께서 저녁밥을 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배식이란 개념이 없었다고 하네요. 비이모와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고선 저녁밥을 들고 바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병원에서 시끄럽게 저렇게 뛰는 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단을 다 내려와서 복도를 보자 비이모는 바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모를 향해 달려오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전부 뻥 뚫려 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께 동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혼났지만 일단 일이 1인인 만큼 바로 할아버지께 함께 다시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병실 복도로 갔을 땐 기절한 비이모만 있었고 아까 본 검은 옷의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실에 들어가니 이번엔 입원해 있던 A 이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하얀 이불이 있는 사물함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더랍니다. 너무 놀래서 A 이모를 말렸지만 계속 A 이모는 자기를 죽여달라, 데려가라 이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기운이 다 소진된 모양인지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은 기절해서 깨어난 A 이모는 아무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크게 박았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깨어난 A 이모는 병이란 걸 모르는 사람처럼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너무 개운하고 당장이라도 동네를 뛰어갈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고 하네요.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딸이 아프지 않다고 하니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A 이모는 잔병 없이 자랐다고 하네요. 가끔 어머니께선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할머니께서 이모한테 하얀 이불을 줬으면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하얀 이불을 준다는 건 시신에게 하얀 천을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배식 같은 게 없었구나. 정말 그 검은색 그 여자를 따라갔었으면 저승으로 끌려갔겠죠. 안 따라간 게 정말 다행이다. 자,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곽두필의 시선 무서운 이야기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편집본도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또 라이브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라이브도 한번 참여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얘는 디올입니다. 디올아, 누나 형들 좋은 꿈 꾸세요 해. 디올이 맞출까? 둥시 재밌다.